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넥스틴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름 학생답게 또 계율을 짜봤어요. 프리뷰, 마켓, 넥스틴, 왜 투자해야 되는지, 리스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나 갈 건지 이렇게 다 가져와 봤고요. 재밌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프리뷰를 따지면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업체인 것도 맞고, 이제 미중 반도체 제재를 기회로 포착하는 것도 맞는데, 이건 약간 양날의 검이라는 인식이 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압도적 강자의 존재 속에서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는 존재다. 하지만 리스크로는 하이닉스 같은 주 반도체 업체들의 메모리 업체들이 투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비들은 이거를 따라가잖아요. 그게 살짝 리스크로 볼 수도 있겠고 아무래도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게 수치를 어떻게 짜야 될지가 제일 어려운 거죠. 시장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반도체 전공 중에는 수요를 잡기 전에 이제 불량이 나는 원인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이제 40%는 이 패턴 결함이 반도체 불량의 원인이다라는 걸 인지하시면 되겠고 이건 이제 미국과 중국이 현재 반도체로 왜 싸우고 있는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인데 보시면은 이제 이 제일 최근에 나온 게 대중국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미국이 잘하는 거는 반도체 장비를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라던가 아니면 KLA라던가 하는 회사들이 다 미국에 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게 치면은 미국에 있는 그런 회사들의 장비가 중국으로 들어가기 좀 까다롭겠죠. 시장 상황 두 번째로는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예요. 이 중국 12인치 주요 이제 공장들의 캐파를 보면은 그래도 향후 목표를 봤을 때 다 올라왔거든요. 왜냐면 이제 얘네는 반도체를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얘네는 이미 예전에 갓산 노동력으로 인한 그 성장성이 조금씩 베트남에게 밀리고 있고 인도에게도 밀리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GDP를 올리면서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은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얘네가 선택한 게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인가 하는 기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이제 반도체는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중국 제조 2025와 같은 정책들로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늘리려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는 투자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지만 장비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장비를 어떻게든 데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반도체 팹들의 장비 투자 금액 전망인데 아무래도 23년에 감퇴하는 걸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업황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 디램 재고랑 낸드 재고가 너무 쌓여 있어가지고 굳이 우리가 캐펙스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게 이 공급 과잉 현상이 지금 이제 2023년 하반기부터 해제가 되고 나면은 24년부터는 이제 우리 캐펙스 늘릴 거야.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시장 상황 마지막으로는 네, 이겁니다. 서버에는 드램 8배, 랜드에 평소에 3배 정도가 들어가고,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이 치킨 게임 속에서 우리가 너네 다 발라먹을 거야 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 증거로 이제 얘네만 유일하게 23년도에 우리 캐펙스 늘릴 거야 라고 반응을 했고, 반도체 클러스터 300주짜리 만든다고 말도 했기도 했고, 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거는 아무래도 차세대 반도체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AI 들어가는 HBM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2D 낸드에서 이제 위로 쌓아야 되는 3D 낸드라던가 그런 것들 위주로 하겠다고 말을 하는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반도체는 중국한테 뺏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얘네한테 반도체를 뺏기면은 얘네가 이제 대만도 가져갈 테고 그러면 우린 이제 얘네한테 충분히 따라잡힐 수 있는 그게 왔기 때문에 미국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서 자기 국가 안에서도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게 하려는 건데 이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하면 가드레일 조항이라고 이제 또 초과 이익을 공유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반발해서 이제 유럽에서도 자기 반도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고 저희 나라도 이제 중소기업들을 위주로 이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대기업들도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KH스법이 나온 거고요. 이렇게 시장 상황 파악이 끝나셨으면은 이제 다음으로 이제 넥스틴에 들어가 보면은 시가총액 6,500억인 것만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게 2022년 12월 끝나고 나서 나온 이제 그건데 되게 잘 나왔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근데 기억해 보시면은 2022년에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왜 얘네는 좋았냐? 이게 사실상 의문일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얘네의 장비는 이제 누구 어떻게 보면 카피캣이지만 어떻게 보면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중국이 얘네 거를 결국엔 많이 샀기 때문에 2022년에 이렇게 좋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유일한 장비가 이지스예요. 이지스가 뭐냐를 알아야겠죠?
이지스는 이제 웨이퍼 전공정에서 이제 패턴에 있는 결함을 검사하는 장비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얘네가 3나노, 5나노까지는 검출을 하지 못해요. 아무래도 시장은 지금 다들 노광 공정에 대한 관심이 되게 쏠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면 얘네한테 상대적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HPSP나 이런 것들이 막 솟아오르는 거고, 뭐 그냥 말한 거고요. 계속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 웨이퍼 패턴 결함 검사 장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브라이트 필드랑 다크 필드라는 게 있어요. 브라이트 필드는 검사 속도는 느린 대신에 다크 필드에 비해서 좀 더 작은, 더 미세한 패턴을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다크 필드는 그거에 비해서 빠르지만 이 브라이트 필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약간 더 큰 패턴들만 검사할 수 있는 단점인데 이 이지스가 하는 거는 주로 이제 다크 필드지만 브라이트 필드도 어느 정도 이렇게 교체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현재 다크필드의 경우는 미국의 KLA가 95%를 점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 경쟁사로는 히타치도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건 이제 이 넥스틴의 핵심 아이디어는 결국에는 KLA의 점유를 좀 뺏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히타치는 왜 배제를 했냐? 히타치는 이제 얘네가 그 히타치는 얘네가 이제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웨이퍼 패턴 결함 검사 장비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상실했고, 이 기술력 차이를 봤을 때 넥스틴과 5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나고 넥스틴은 KLA와 시간 차이가 대충 1년 정도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히타치의 점유는 충분히 넥스틴이 가져올 수 있다. 라는 걸 이제 이지스에서 보시면 되고요. 이 다음부터가 이제 좀 중요한 건데 얘네가 만든 장비 중에 아이리스라고 있어요. 이 아이리스 장비는 기존에 인텔이 새로운 랜드를 하겠다고 하면서 넥스틴과 함께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둘이 같이 하던 거였거든요. 이 장비는 이 3D 랜드가 이제 랜드를 계속해서 위로 쌓으면서 128단이라던가 아니면 뭐 176, 236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은 그 밑에 잘 쌓였나를 검사를 해야 될 텐데 밑에 쪽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이게 검사할 수가 없거든요. 힘들어요. 그거를 유일하게 해보겠다고 처음 만든 장비가 아이리스인데 중간에 인텔이 빠졌어요. 왜냐? 인텔이 지네 랜드 사업부를 이제 접겠다고 매각을 하면서 이 인텔이 빠진 자리에 이제 하이닉스가 들어온 거죠. 여기를 보시면은 이 랜드의 단수가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나온 건데 보시면은 더 높이 쌓이는 것들의 비중이 훨씬 더 올라오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하층부 검사는 어차피 필요할 텐데 아이리스는 아직 이 결국엔 랜다 친구 검사라는 게 있어야 할 시장은 맞지만 아직 존재하진 않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시장에 대해서 제일 최초로 나온 장비이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잘 나아갈지를 중점적으로 보면은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가 처음으로 쌓이고 나면은 결국에는 다른 데도 살 거라라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 밑에 있는 시장 규모는 이제 3D 랜드 플래시의 시장 규모의 전망입니다. 이렇게 20%까지 매년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가정인데 이유는 결국에는 이 반도체가 더 고도화되고 집중화됨에 따라 옆으로 쌓는 거에선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위로 쌓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서 점점 더 이제 더 얇게 쌓고 더 이 쌓는 거의 틈을 훨씬 더 줄이고 미세화하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세 번째로 얘네가 만든 장비예요. 레스큐라는 장비입니다. 이것도 없는 시장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존재해야 될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개인적으로 저는 촉매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시장의 관심은 지금 노광공정에 굉장히 쏠려 있는데 예를 들면 SNS텍이나 FST 뭐 미스의 화학 같은 펠리클이나 아니면 블랭크 마스크 쪽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진짜 누가 잘하냐 진짜 누가 투하를 엄청 잘 뽑고 그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뭐 SNS텍이나 FST 같은 경우는 뭐 미스의 화학에 발리면서 뭐 그냥 얘네랑 가격 경쟁을 시키기 위한 대안이다라는 썰도 있지만 사실 사람들이 그것까지는 제대로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노광공정이다 하면은 다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레스큐라는 장비는 노광공정을 하게 되면은 이 공정 쪽에 정전기가 생기면서 수율이 저하되는데 그 정전기를 이제 원래 되게 큰 나노의 그쪽에서는 이제 이 정전기 제거가 딱히 뭐 문제가 안 되는데 나노에 들어가서 그 정전기를 제거하면서 수율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존에 하는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있어야 할 시장에 새로운 개척자로 들어가는 거죠. EUV 시장 전망은 연간 27%에서 30% 정도 성장을 하는데 이거에 관한 이유는 AI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자율주행의 고도화라던가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더 미세화된 집적화되어 있는 나노가 작은 그런 반도체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렇기 위해서는
더 짧은 파장의 광원을 이용한 UV 장비로 이제 노광 공정을 진행해야 됐기 때문에 노광 공정이 모든 공정 속에 이제 속속히 들어가게 되면서 ASML에 대한 발주도 많아지게 되면서 노광 공정이 성장하게 되는 거 이제 확실하게 된 거고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비도 상당히 기대해볼 하면서 뭐라고 넥스틴이 이제 EUV 장비까지 한다고? 라는 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보시면은 이 TSMC라는 대만 최고 파운드리 회사의 캐펙스인데 보시면 여기 선단 공정이라고 있어요. 이 캐펙스의 70%가 선단 공정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선단 공정은 7나노 이하의 공정들, 즉 7나노, 5나노, 3나노를 얘기하는 건데 이걸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우리 이제 앞으로 진짜 고도화된 반도체 열심히 만들 거다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인텔도 캐펙스 우리 늘릴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나노별로 나눴을 때 7나노와 5나노 즉 선단 공정들이 훨씬 더 비중이 높게 올라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삼성전자 역시 보시면은 2025년에 2나노, 1.4나노 등 우리 결국에는 7나노 이상부터는 EUV 장비가 필수기 때문에 우리 노광 공정 개빡세게 할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얘네 고객사는 지금 하이닉스, 삼성, 매그나칩, 도이칠란트, YTMC, SMIC 등의 중국 회사인데 문제가 이제 얘네의 수출의 100%가 다 중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일본이나 미국 쪽에도 이제 들어가야 이제 엄청난 가치 평가를 받을 텐데 그쪽에 관해서 지금 키옥시아와 논의 중인 거고 아직 제대로 판매가 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발의 물량도 살짝 적은 편이고요. 삼성은 히타치와 KLA 위주로 가져갔기 때문에 근데 히타치가 이제 기술 성장의 멈춤에 따라서 그쪽에 들어가는 걸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가격을 보시면은 중국의 마진율이 훨씬 좋은 게 중국에 들어가는 장비는 저희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 30%더 비싸게 팔아요. 그리고 이 얘네가 그럼 왜 얘네 거를 써야 되냐라고 말을 하면은 얘네는 KLA에 비해서 일단 두세 배 정도 가격은 싼데 10% 정도 느립니다, 대신. 하지만 이번에 이지스라는 장비가 얘네 원래 기존 웨이퍼 패턴 결합 검사 장비가 1편, 2편, 3편인데 이제 3편이 나오면서 이 기술 격차는 훨씬 더 줄어들었고 근데 가격은 훨씬 싸고 히타치보다는 30% 정도 비싸지만 히타치와의 기술 격차는 5년이나 나고 히타치건 얘네보다 훨씬 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속도와 수율을 모두 중시하는 파운드리 입장들에서는 넥스틴이 좀 좋아 보이게 되겠죠. 이거는 수주 장고 그리고 R&D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걸 가져와 봤고요. 이건 이제 작년도 수주 내역이에요. 보시면은 하이닉스와 이런 것도 있겠지만 매그나칩이라던가 SMIC, 양시 메모리라던가 JHCC 등의 중국 회사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이 중국 회사 애들이 앞으로 KLA 장비를 받는 것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넥스틴으로 몰려온 거죠. 왜 히타치로 안 갔냐? 히타치의 장비가 넥스틴보다 딸리기 때문에 결국은 대안이 넥스틴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신규 수주도 이 정도 왔고 뭐 보시면은 또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제 머리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 이지스의 초기 2019년에 원가율은 53%인데 20년에는 39%, 21년에는 34%, 22년에 33%. 얘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원가율이 계속해서 감소해요. 왜냐면은 얘네의 유형 자산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얘네는 다른 장비들이 직접 만드는 거 달리 여러 회사들에게 이거 만들어줘, 이거 만들어줘, 이거 만들어줘 설계도를 주면서 부품을 만들게 시킨 다음에 그거를 가져와서 조립을 하거든요. 얘가 딱 그냥 조립을 해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출 원가율도 엄청 낮고 영업이익률은 엄청 높고 그러면서 원가율을 계속해서 줄일 수 있는 거죠. 이제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 봅시다. 첫 번째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거예요. 경쟁력을 잃은 히타치와 이 파운드리 입장에서 좋게 보일 리 없는 유일한 솔벤더인 KLA 그리고 이 와중에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은 KLA 걸 못 쓰게 되었고 하지만 꽤 괜찮은 대안책인 넥스틴이라는 데가 이제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레퍼런스를 쌓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 중국 제조 2025라고 얘네는 지금 중국 내 반도체 자급이 10% 정도 되는데 이제 이거를 70%까지 올리려는 목표를 하고 있지만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여. 하지만 결국 반도체 자급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넥스틴의 장비는 계속해서 필요할 거다. 그럼 계속해서 판매가 될 거다. 라고 가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즉, 이 유일한 대안의 핵심 포인트는 삼성이 히타치 물량을 가져오면서 레퍼런스를 삼성 쪽으로 또 쌓고 그리고 이 레퍼런스, 중국과 삼성의 레퍼런스를 통해서 일본과 미국을 뚫어보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가격 경쟁력과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얘네가 처음 들어가는 시장의 개척자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는 이 시장 개척이라는 게 사실 되게 긴가민가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2017년에
테슬라를 안 사람들도 이게 딥하게 베팅을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숫자가 안 보이거든요. 사실 뭐 전기차가 올 것 같은데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팔릴지도 모르겠어. 그러는데 갑자기 숫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인상이 깊은 거는 숫자도 물론 확인할 때 중요하지만 이 경험적으로 봤을 때 숫자가 안 보이면은 그만큼 얼마나 날아갈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안 보이는 곳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이 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이 레퍼런스랑 영업을 어떻게 하는지. 근데 영업 측면에서는 얘네가 삼성전자랑 텔에 다녔던 사람을 이제 영업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하면서 이제 우리가 삼성 쪽을 제대로 한번 뚫어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토대로 이제 내러티브를 좀 써보면은 이 평소에 판매하던 이 다크필드 장비인 이지스 매출로 단단히 받쳐주면서 그걸 토대로 아이리스와 그 뭐였냐 그 노광 장비, 정전기 장비를 판매하는 새로운 항해로를 개척하겠다. 이건 뭐다? 기존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기존에는 이제 이지스라는 그냥 광학 패턴 검사 장비 원툴로 하던 얘가 이제 종합 반도체 장비 회사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게 매력적인 회사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반도체 법안이에요. 뭐 미국판 반도체 법안이라던가 KHX 법안으로 이제 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얘네가 세금세를 잘 받을 수 있는 거고 미국에 이제 공장들이 들어가면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미국이지만 EUV 장비가 들어가면 대박인 거고 이제 리스크예요. 리스크는 2023년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삼성배구나 캐펙스 다 안 하고 있고 뭐 SK 하이닉스의 매출이 되게 높은데 SK 하이닉스는 캐펙스를 줄였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발 장비 매출이 좀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2023년 하반기 이제 아이리스와 이제 정전기 제거 장비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완전 대박인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리스크 좋지 않은 업황에 대한 건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이미 시장에 반도체를 보는 사람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주가가 반영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 13분기에는 이제 드림이랑 르드지고 이제 회귀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이게 평균으로 회귀를 할 거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하방은 상대적으로 막혔는데 숫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려 있다 라는 가정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리스크는 이제 중국이에요. 뭐 미중 반도체 분쟁이 얼마나 심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팔지 마 하면 이제 못 파는 건데 못 파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 넥스틴의 기술에는 이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 중국에 판매를 하지 못하는 장비들은 이제 ASML처럼 미국의 그 기술 지원을 받아온 얘들이라거나 아니면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얘들만 못 들어가기 때문에 넥스틴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넥스틴은 그래도 팔 수 있다. 근데 못 팔게 하는 그냥 미국이 미친놈인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냥 중국에 들어옴으로써 기존의 하이닉스 매출이 80%인 거에서 이 다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사실 리스크 헤지가 아닌가. 왜냐? 이 매출처가 다변화되었으니까. 그리고 중국도 어차피 2029년 때문에 반도체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엔 이건 좋은 거라고 볼 수 있다. 밸류에이션을 해보면은 뭐 얘네 주된 경쟁사 AMT, KLA. KLA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3%인데 매출액이 12주인데 시가총액 72주고요. AMT는 평균 영업이익률이 29%인데 매출액은 33주고 시가총액 135주예요. 근데 넥스티는 영업이익률은 45에서 50%인데 매출액은 1150억인데 이 매출액에는 아이리스랑 정전기 제거 장비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심지어 이지스3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매출액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그게 잘 붙어가지고 매출액이 퀀텀 점프를 하게 된다면은 지금의 시가총액 6,500원이 1조를 뚫고 날아갈 수 있다. 라는 게 오늘의 발표 엑스틴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